이 증권가에서는 전문가들이 시장 계속 오른다고는 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분명히 불안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 성격도 있겠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재확산 그리고 여기에 시장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다고 생각할 테고 하다 보니 또 개인들의 순매도로 최근 수급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나 변수들 어떻게 시장에 녹여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여전한 불확실성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미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 언제 합의되는 것이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 협조하는 상황이나 아니면 여전히 말만 나오는 상황을 봤을 때 더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하다 보니까 마음 편하게 12월까지는 안 할래라는 건데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아직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 근데 역으로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일 때 거꾸로 주식은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는 들어요. 그러니까 투자하고 실제 생활을 좀 다르기도 하거니와 지금 시장이 내달렸었던 가장 큰 기저에는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재정 지출이 어떻게든 나올 거야. 내년 1월 20일에 바이든이 취임을 하게 되면 이건 무조건 나와야 돼. 이 기대감이 살아 있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만약에 짧게 본다면 12월 중순 15, 16일에 이제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돼 있는데 최근에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백신이 최근에 화이자나 모더나 굉장히 많은 임상 결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드라마틱하게 팡팡팡 튀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채 수익률이라는 거는 할인율, 즉 금리다 보니까 올라가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빠르게 올라온 것 같아. 이게 되게 있거든요. 그래서 성장주, 이를테면 나스닥이 좀 무너질 것 같고 한국에서는 이제 기존 언택 관련주들이 조금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잡아줄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재정 지출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연준에서 YCT나 추가 통화 정책에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더 살아나면서 사실 시장에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재료로서 이렇게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늦춰질수록 최소한 연준이 금리를 올릴 만한 확률은 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올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먼 얘기로 지금 밀어놨고 재정 지출이 나와야 되는 건 맞아요. 지금 미국도 보시면 소매 판매가 슬금슬금 좀 내려오고 있거든요. 내려오고 있고 지금 정부 수요가 아니면은 GDP가 사실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푹 빠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아무리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싸운다 하더라도 이제 좀 재정 지출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 할 건 아니라는 거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안 할 건 알고 있는데 이러면서 오히려 연준은 좀 서둘러서 장기물이 급등하는 거를 더 잡아주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불안해하시는 거 환율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아하니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는 크게 방향을 틀 것 같진 않고 하다 보면 원달러 환율은 당연히 하락 압력을 받을 텐데 많이 떨어진 것도 떨어진 건데 너무 가파르게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외국인의 수급 기대감보다 우리 수출 기업들에 대한 우려가 더 클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원화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엊그제는 이제 정부 쪽에서 조금은 개입성 발언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해석을 하자면 원화가 강세로 보이면 외국인이 좀 들어왔던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베팅이었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내년 1분기 아니면 지금 4분기 실적에 꽂힐 만한 1월 달에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불안감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런 건 있는 거 아까 서두에 연준이 국채를 잡아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거가 또 하나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중국과 미국의 금리차, 장기물의 금리차를 그려보시면 이게 위안 달러하고 동일하게 간다라는 거죠. 자,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으면 중국의 위안화가 강해질 수 있을 만한 동기가 생긴다라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12월 내년 1월까지는 미국의 국채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지금 1% 언더된 상황에서 잡힐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근데 중국은 또 이제 12월에 경제공작회의도 있지만 내년 3월에 전인대가 있거든요. 전인대 때
쌍순환 전략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내수 키울게라는 정말 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대감을 주면서 중국의 국채 수익률은 다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위안화가 지금부터 최소한 내년 1월, 2월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강세 압력을 더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원화는 중국의 위안화가 강세로 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또 다시 강세로 갈 수 있어서 지금은 약간의 어떤 뭐 리바운드가 나온 상황인데 저희들은 연말 연초 다시 원화가 어쩌면 지금 1,100원을 좀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 굉장히 빠른 강세 모습을 보이고 1월부터는 아까 말씀하셨던 실적 베이스가 나오면서 조금은 반등이나 조금은 숨고르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나리오로 예상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원달러 환율 어디까지가 시장이 감내해 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디 이하로 더 내려가면 진짜 이제 이건 지수 하락으로도 연관지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뭐 그때의 경제 체력과 맞닿아 있는 네.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시면 위안화가 지금 미국하고 중국과의 금리 스프레드를 보면 2018년 저점을 향하는 모습이거든요. 지금 6.5 이한 정도 돼 있는데 한 6.2 이하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네. 한국으로 따지면 이게 한 1,080원? 1,080원이 살짝 좀 깨지는 수준까지 나오는 거라서 그러면 그때쯤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묘하게도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1,100원 내지는 1,80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조금씩은 실적이 이렇게 다소 좀 못 미치는 예.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부터 1,100원에서 1,080원 정도는 사실은 그래도 실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영향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1,080원에서 더 내려가거나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가 약해졌는데 위안화나 원화는 강해요. 네. 위안화 이제 수출도 있었으니까. 근데 다른 이머징 국가들은 별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머징 국가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강해지면은 그건 오케이인데 지금 우리가 1,080원 가는데도 하다못해 인도나 브라질, 터키 같은 나라들의 통화가 동반해서 강해지지가 않는다. 네. 그러면 약간은 좀 실적 베이스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레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을 이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다만 어쨌거나 방향성 자체가 더 위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말까지만 놓고 봤을 때 시장에 대한 상단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희는 상단 히스토리 하이가 지금 2,65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지금부터 한 6개월로 봤을 때는 가장 강한 구간이 어딜까? 저희들이 하우스뷰는 지금부터 1월 달까지가 가장 강하지 않겠냐. 그렇다면 2,650 트라이나 때로는 오버슈팅이 나온다면은 2,700도 갈 수 있는 국면인데 그런 지수로 소위 말해서 먹고 들어가는 장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지금부터 내년 바이든 취임까지다라고 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2,650 트라이 하는 게 연말장, 뭐 산타 랠리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지금 약간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연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것 같거든요. 예. 그랬을 때가 기대를 올릴 때가 실적 갖고 올리기보다는 PER이나 밸류에이션을 올릴 때가 지수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데 그게 지금부터 연말까지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 1월까지만 보시는 이유는 공매도 재개 요인도 있습니까? 내년 1월까지만 일단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내년 1월에 연간 실적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유럽의 GDP가 나오기 시작할 네. 거고 이머징의 GDP, 유럽의 실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올해는 달러가 굉장히 약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유로화가 너무 강했다라는 거죠. 그럼 유럽이 강했으면 유럽 사람들이 밖에 다니면서 소비를 했으면 되는데 네. 록다운 상태거든요. 네. 소비도 안 돼 있는데 유로존 기업들은 유로가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내년 1월에, 내년 2월에 4분기 실적과 연간 GDP 나왔을 때 생각보다 별로일 가능성. 그러니까 유로화가 달러화 대비 좀 약해질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는 네. 측면 때문에 일단 좀 내달리고 원화도 1,100원 깨고 2,600 가면 외국인들이 그 시점에서는 좀 팔만한 그런 매도 압력이 있지 않겠냐. 이런 것 때문에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도 그리고 하락 압력에 대한 포인트들 이렇게 잡혀봤는데 그러면 일단은 방망이 좀 짧게 잡고 네네네. 내년 올해 연말 내년 1월까지만 봤을 때 어떻게 좀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딱 하나의 단어로 얘기하면 코로나가 만든 투자 환경이거든요. 예. 코로나가 만든 투자 환경에서 내년은 아니지만 2022년에는 백신이 만드는 환경으로 전환되는 게 내년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달린다라고 하는 건 코로나가 만든 투자 환경이 좀 더 이어진 다음에 변동성이 생기고
백신이 만든 투자 환경이 될 텐데 그렇다면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팬데믹에서 가장 수혜를 봤었던 종목들 뭐 이를테면은 네이버, 카카오나 NC소프트 같은 언택트 이런 네. 기업들이 백신은 나왔지만 백신 나온다고 해서 당장 내년에 내가 맞아서 일상생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더 지금도 그 소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라서 그렇게다가 연준이 잡아주는 이 구간에서는 그래서 미국으로 따지면 다우 팔고 나스닥을 사라는 얘기를 드리고 뭐 굳이 팔 거리는 없지만 네. 한국으로 따지면 오히려 좀 언택트 관련주 그동안에는 은행이나 이런 약간 시크리컬이나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좀 됐었는데 좀 시장을 바꿔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코로나 이후에 좀 주도주로 올라왔었던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으로서는 최근까지 초점이 무조건 가치주, 경기민감주 네. 회복한다라는 네, 쪽이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를 생각한다면 혹시 다시 한번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던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 네. 그러니까 투자 기회를 다시 삼을 수 있다 이 뜻이겠네요. 그 성장주들이 시세를 좀 많이 뽑고 나서 시장이 조금은 좀 변동성 구간, 좋게 보면 박스권 구간으로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큰 그림에서 그리고 지금 과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까지 포인트를 잡아봤으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생각하고 있는 연말연초 투자 전략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어떻게 세우고 어떤 업종군이나 종목군들이 좀 유망하게 보이는지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거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장주 뭐 아니면 저희는 이제 언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뽑을 수 있다라는 내용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백신이라는 어떤 하나의 기대치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백신은 투자에는 좀 리스크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는 희망이지만. 예. 그래서 백신이 나오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할인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왜 그 수영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 정말 수영 잘하는 사람하고 땅 짚고 헤엄쳤던 사람들이 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게 올해 연말부터 내년 1분기나 2분기까지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퀄러티 얘기하는 것 같아요. ROE가 높은 기업들 아니면 배당 시즌이잖아요. 예. 단순히 배당도 배당 수익률로만 하면은 은행주만 계속 나와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 환경도 그렇고 작년에 무역 환경이나 굉장히 안 좋은 환경에서도 따박따박 배당금을 올려준 기업들. 네. 매출액도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순이익도 올라가고 배당금도 조금씩 올려줬던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네. 뭐 대표적인 기업이 LG생활건강 같은 기업들이거든요. 그런 배당금을 최소 5년 동안 계속 올려준 기업들로 가게 되면 설사 하방 어떤 그 리스크가 발생해도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또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왜? 이 기업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돈을 버는 기업들이라는 그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배당금을 좀 계속 올려주는 기업들로 포트를 재편하고 지금부터 연말까지는 좀 시세를 보는 거는 또 성장주로 같이 가져가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 통해서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꼽아본 투자 테마와 종목들 얘기해 주셨는데요. 다만 저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 게 이익의 질 개선, 배당주 내년 턴어라운드 지속 성장 이해가 가는데 우주항공 산업은 약간 결이 다른 성격의 투자 테마인데 들어갔지 않습니까? 투자 테마라고 해서 저희가 같은 하우스에서 자료를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는 퀀트 베이스로 이제 저희가 이익의 질이나 배당주나 턴어라운드 지속 성장을 얘기했는데 우주항공 테마는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잡았냐면 최근에 미국에서 또 다른 성장으로 잡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뭐 전기차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그린 뉴딜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라고 이렇게 테슬라 창업주가 또 굉장히 많이 밀고 있는 종목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최근에 신생 테마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한 번은 아까 저희들이 보는 뷰에서는 성장주 테마가 연말 연초 좀 강할 것 같은데 우주항공 산업도 최근에 조금 슬슬 올라오고 있다. 맞아요, 한번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미국에서는 뭐 우주 경찰 만든다라는 얘기까지 있는데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도 주요 테마로 얘기를 해줬어요. 다시 한번 좀 환기할 수 있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연말연초 투자 전략들 그리고 주요 테마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종목군들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신중호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전략과 종목들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